범인을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 니네 엄마. 어떻게 알았지?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너. 서대문서의 신임 팀장입니다. 정의치 않이라는 사람인데 좀 뭔가 어수룩하긴 한데 경찰대학교를 나온 상당한 엘리트고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되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전세자금도 필요하고 상금까지 붙어있는 체포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요. 마포서의 팀장으로 황재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년도 체포왕으로서 허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포서와 서대문서를 통틀어서 두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동안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되었던 연속 성폭행 사건이었죠. 소위 마포 발바리 사건. 그 사건이 엄청난 승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어떤 실적 경쟁을 벌이게 되는 두 경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이게 몇 번째 영화시죠? 첫 번째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 예. 첫 번째 영화인데 박중훈 씨와 이성균 씨라는 대표적인 영화배우와 영화를 찍게 되셨는데 난처하셨다거나 좀 에피소드 뭐 이런 건 없으셨나요? 실제로 박중훈 선배를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맨 처음 미팅을 했을 때 A4 한 장 가득 질문을 써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2시간 동안 제가 진땀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었는데 같이 감독님 오디션을 본 것 같아요. 범인 넘겨주시죠. 아니, 경찰이 자기 것도 못 지키는 게 경찰입니까? 서대문서 시장이 텅텅 비었다면서요? 세파트란 말이 켜보시죠. 아주 쩡쩡 울리겠네 개소리가 아주. 어? 제 귀엔 벌써 개소리가 들리네요. 특히 중반까지 하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일합을 겨루죠. 그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이죽이죽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네. 박중훈 씨가 술을 따라줄 때도 그냥 안 따르고 이렇게 3번 나눠서 따르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망자한테 맞는 것처럼. 시나리오 있었지만은 3번 따르는 건 구체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박중훈 선배가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는 극 중에서 이 창틀만 들고 나오면 너무 웃겨요. 이게 범인이 통과했던 창틀과 똑같은 크기의 창틀입니다. 차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예? 아니 이게 아무래도 통과를 못하니까 확실한 물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데 창틀 같은 경우에는 이성균 씨가 굉장히 거북해했어요. 이걸 왜 자기가 들고 다녀다녀. 사실적이지 않다. 네, 너무 사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과학수사로 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창틀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세월이 많이 갔구나 싶은 게 박중훈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한 편이죠. 날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아이, 선배님 가지고 놀다뇨. 공도 세고 진급 따고 얼마 줬습니까? 포크하우스 1편을 생각하면 그때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나왔을 때 박중훈 씨는 신참을 대표하는 캐릭터였고 두건을 쓰고 나왔어요. 반면에 10수년 세월이 흘러서 박중훈 씨가 오히려 고참이 됐고 포크하우스에서 두건을 쓰고 나온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이성균 씨가 비닐을 항상 쓰고 나오잖아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경찰 몇 년 했어?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알아? 모르긴 뭘 몰라! 당신 피해자가 점수를 보이지? 점수 작대고 성폭행사가 회피한다며? 역시 그 형사물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추격 장면입니다. 이 추격 장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영화가 전체 55회차였는데 9회차를 할애를 할 정도로 공을 좀 들였습니다. 추격 장면에 거의 5분의 1 정도를 사용하셨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현동 추격 장면이잖아요. 재밌는 것이 그 일반적인 추격전은 수평 추격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의 추격전은 수직 추격전이에요. 그래서 아현동 위에 그 옥상들이 서로 높낮이가 이렇게 다른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그 옥상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특히 거기서 연상이 되는 건 본 시리즈죠. 그렇죠. 모로코 탕헤르에서 거기서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장면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김길태 사건에서 옥상에 도주를 했다는 실제 사건에서 연락을 받게 될 거예요. 결합을 하셨군요. 또 굉장히 인상적인 딱 한 쇼트가 있었어요. 범인이 뛰어내려서 결국은 도주에 성공하는 착지하는 장면인데 아저씨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아저씨 무술팀이 저희 무술 담당하셨는데 그쪽으로 놓아. 저는 그냥 진짜로 뛰어내리실 줄 알았는데 와이어를 달았습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또 다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박중훈 씨 막내딸이 출연을 했다는데요. 예. 아빠!
어느 날 박중훈 선배가 와가지고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 막내딸만 한 번도 매스컴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연기 트레이닝 시킬 테니까 그냥 안기는 역할로 하나만 설정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는 흔쾌히 뭐. 이제 아버지들이 그 딸 생일이나 예.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이걸 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쓰고 실적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나 같은 순경 출신 누가 거들떠 보긴 하겠어? 경찰대 나온다고 뭐 아무나 뭐 이렇게 팔자 피는 줄 알아요. 괜찮겠냐? 뭐가요? 너 내일 잘못되면 너 옷 벗어야 될지도 몰라. 초반 중반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특히 박중훈 씨가 좌천돼서 지구대로 파견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 중반까지의 박중훈과 후반부의 박중훈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되게 되면 굉장히 나쁜 범죄에 대해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정의의 화신으로 돌변하죠. 실적 경쟁하던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된 건가라는 게 설득이 잘 안 돼서 두 씬 정도가 오미지 된 건데요. 피해 입은 여중생 수연과의 에피소드와 그다음에 딸과의 에피소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황재성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장면들인데 전반부의 템포감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편집이 됐고 좌천된 이후에 파철 수장이 얘기한 대사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0.2점짜리 순찰도 그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100점 아니겠어요? 사실 이 장면도 어떤 영화 주제적인 면이긴 한데 순찰을 돌 수밖에 없는 황재성이 그런 말에 마음을 약간 바꿔 먹을 수도 있지 않나. 네, 이제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장면이 삭제가 돼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초반에 웃긴 장면들을 좀 줄여서 그 장면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 지적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화의 템포감이 주는 어떤 쾌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희생을 했는데 그럴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뭔 일일까? 체포왕은 전반과 후반이 나뉘어졌다고는 하지만 잘 짜여진 하나의 드라마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믹과 감동과 메시지까지도 담을 수 있는 영화인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관객 여러분이 오셔서 즐겁게 보시고 하나 정도는 얻어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별점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3개. 능숙한 연기와 수직 추격전의 재미. 데뷔 감독 박지훈과 이선균을 데리고 논다.